이번 시간에는 2023년 시카고 인디필름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고, 또 LA 인디펜던트 필름 채널 페스티벌에서도 또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어요. 그리고 감독이시기도 한 우리 강예나 감독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늦었지만 여우주연상 2번이나 타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으신 단편 영화 다시 홀홀, 이 작품의 시나리오 작업부터 연기, 제작, 그리고 감독까지 맡으셨는데, 이 영화에 대한 사랑과 연기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강하신 것처럼 보여요.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배우로서 배우는 점도 굉장히 많았고,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또 다행히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우리 강예나 감독님이신데요. 사실 우리 그 강예나 감독님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강예나 감독님의 과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우리 이 강예나 감독님께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다들 놀라실 텐데요. 언제나 최초, 그리고 처음에 많았죠. 그리고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함께 가지고 다니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봤는데, 저는 발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 양력만 봐도 한국인 최초로 영국 로열 발레 스쿨을 입학했다. 네네. 네. 그리고 한국인 최초 퀴로보 발레단 무용수로 들어가신 거고요. 네. 그리고 유니버셜 발레단의 최연소 수석 무용수로. 네. 그리고 한국인 최초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에 입단하시고 2013년에 이제 유니버셜 발레단에서 은퇴하신. 네네네. 네. 이렇게 필모만 봐도 대단한 생각이 들게 만드시는데요. 처음에 제가 영국 로얄 발레 스쿨이 로어 스쿨이 있고 어퍼 스쿨이 있어요. 근데 그 로어 스쿨을 화이트 러지라고 부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빌리 엘리어트라는 영화 있는데, 네, 저도 그 영화 본 것 같아요. 그 영화의 배경이 되는 학교였고, 저는 근데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미국을 학교를 옮겨서 그 학교는 졸업을 안 했지만 미국에서 고등학교랑 발레 스쿨을 같이 다니면서 말씀하셨던 러시아 큐르 발레단은 이제 이름이 현재 마릴스키 발레 티어터라고 이름이 바뀌어 있고, 유니버설 발레단도 굉장히 어린 나이에 수석무용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유니버설 발레단이랑 제가 19살 때 처음으로 백주요수라는 대작을 객원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걸 계기로 입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최연소 수석무용수 타이틀을 얻고, 그러다가 또 미국으로 가고 굉장히 14년 동안 외국을 돌면서 활동을 했었죠. 예. 다 최초, 최연소, 네, 이런 식의 그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아마 강예나 감독님 이후에 다른 후배들도 이 정도의 어떤 타이틀을 가졌을 만한 친구들이 많았을까요? 이제는 발레가 지금 4세대, 5세대로 넘어가면서 3, 4, 5세대까지 넘어가면서 그동안 선배님들이 개척을 했던 거기서 날개를 활짝 펴고, 수석무용수, 한국인 수석무용수가 없는 발레단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죠. 네, 우리 강예나 감독님과 같은 이제 뛰어난 발레인들이 이미 탄탄하게 세계적으로 밑바탕을 닦아놔서 제 이름을 좀 그렇게 얘기한 것 같긴 한데. 닦아놔서 이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수많은 한국의 그 발레리나들께서 세계적으로 또 명성을 떨치시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발레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발레 얘기를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렇게 네. 알아야지 우리가 강인하 감독님이 이 영화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또 다음 영화들을 또 만들게 되고 인생을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레라는 거 사실 일반인들이 접하기도 쉽지 않고, 사실 유럽의 그 상류층의 어떤 그 춤의 문화의 어떤 그런 거라서 그쪽 세계에서도 아마 쉽게 접근이 안 됐을 그런 문화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데,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저희 외가댁이 굉장히 예술 분야 쪽으로 식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랑 언니랑 딸 둘인데, 어머니도 피아노를 치셨고, 그래서 어떻게든 딸 둘 중에 한 명은 예술 학교를 보내고 싶으셔서, 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치긴 했지만 소질이 없어서 막 집에서 만화책 보면서 그림 그리고 만화 그리고 그랬는데, 보통 늘 배경이 발레 배경 만화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선아랑 예원 그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얘는 피아노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미술을 시키면 만화가가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너 그렇게 좋아하는 발레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술가 집안에 태어났지만, 네. 여러 가지 재능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 발레를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조기 교육이 시작되신 건가요? 조기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고요. 제가 한 5개월 정도 배우고 선화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굉장히 늦게 발레를 시작을 해봤는데, 또 발레 선생님께서 얘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시작을 하게 됐죠. 이렇게. 그만큼 무슨 일이든 이제 또 타고난 재능이 있으면 또 눈에 띄기 마련이라, 아마 그렇게 선생님 눈에도 띈 게 아니셨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예술인 집안이신 거죠. 그러면 네네. 이제 부모님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제 발레계로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데, 이렇게 최초라는 수식어가 참 많은 그 발레리나 생활 26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 하시면서 참 그 유럽 전통의 춤을 그 본고장에서 그들보다 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 분야에서 인류를 남기기 위해 정말 이제 와서 말한다. 나는 이런 노력을 해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워낙 제가 발레를 늦게 시작하기도 했고, 항상 어딜 가나 동등한 출발선에서 시작을 안 하고 한참 뒤처진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느낌이 계속 들었었어요, 발레를 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뭐 현재까지도 제가 극장 외에 촬영장 갈 때도 무조건 1시간 반, 2시간 전에는 가서 미리 웜업을 하고 준비를 다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 거는 발레 할 때부터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ABT에 있었을 때도 별명이 얼리버드였고, 그걸로 잡지에도 기사가 난 적이 있었고, 왜냐면 너무 제일 먼저 와서 몸 풀고 빌딩 불 다 켜고 이런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발레를 그만 은퇴를 하고 연기 아카데미에 가서 수업을 한 2년 정도 들었을 때도 항상 제가 먼저 문 따고 들어가서 불을 켜는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이미 40이 넘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진짜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고 뭐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런 평가는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유럽에서 생활하실 때도 이제 발레리나로서 생활하실 때도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 재능도 타고나야 되지만 그만큼 피나는 노력,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 한국인의 그 근면 성실함을 네. 바탕으로 정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실하다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거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연소 최초라는 이런 타이틀을 더 붙여서 그 발레리나계에서 아주 이름을 날리신 그런 강연아 감독이 아니실까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13년대에 그 오네긴이라는 이 특별 공연을 고별 공연으로 은퇴를 하게 됐는데 그동안 자신이 이렇게 평생을 쏟아부은 그 발레리나의 삶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와본다는 거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일단은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세상은 발레 세계, 정말 그 온실 속의 화초같이 좀 보호막이 있는, 그리고 진짜 세상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바블 안에 살고 있었는데, 은퇴를 해서 그 분야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은퇴하기 1년 반 전부터 계속 발레계에 남아있을 생각이 없고 아예 다른 일을 하고 싶어서 제 브랜드 사업도 하고, 그래서 무용복이랑 리어타드 뭐 이런 거 디자인해서 제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공장 다니면서 도시카 그리면서 막 두 발로 막 제 작품, 오롯이 제 작품을 하면서 깨달았죠. 아, 진짜 현실 세계라는 건 이런 세계구나.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좀 면역력을 쌓은 다음에 은퇴를 하고 사업을 했죠. 그 간간히 이렇게 가르치면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외로웠어요. 외롭지만 또 재미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발레리나로 산다라는 거는 자기가 온전히 제 의지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산다는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그 발레단에서 하는 작품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작품의 해석에 있어서도 자기 해석보다는 안무자가 원하는 해석, 아니면 거기에 단장님이 원하는 해석, 그리고 의상도 뭐 자기 마음대로 입을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업을 할 때는 저 혼자 사업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결정권은 제가 다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책임감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자유를 처음으로 느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유를 이번에 제가 영화를 제작, 감독, 연기하면서 다시 느꼈죠. 네.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퇴사한 느낌하고 참 비슷한, 완벽하게 똑같은 느낌이죠. 네, 아무리 세계적인 발레리나에서도 자기가 있던 자리에서 이렇게 떠날 때는 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 마찬가지로 또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또 홀가분한 그런 자유도 맛보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뭐 두려움도 있고 뭐 아니면 호기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사업까지 하시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사회생활을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건데, 뭐 이렇게 보통 우리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 그러면 은퇴 후의 삶은 어떤 지도자의 길이나 이런 것으로 가도 충분히 환영받고 좋은 대우를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전혀 새로운 길에서 새 출발을 하신 거예요. 보면은 배우로서, 그리고 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으로서 이런 배우의 길을 먼저 선택하게 되시는 계기는 어떤 건가요? 제가 은퇴하고 그 다음 해에 2014년도죠. 그때 다시 한번 무용수들이랑 다른 장르 예술가들이랑 같이 공연을 할 일이 있었어요.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장진 감독님, 영화 감독님의 슬하에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그때 제가 사업만 하다가 다시 예술가들이랑 뭉쳐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은퇴할 때만 하더라도 다시는 공연 안 할 생각으로 은퇴를 했던 건데, 그래서 그거 끝나고
두 번째 또 멘붕이 왔었었는데 참 시기적으로 그때 그 배우 김수로 씨 그분께서 영국 쪽으로 굉장히 또 제작도 많이 하시는데 김수로 씨가 발레 선수라는 연극을 올리셨어요. 아, 김수루 씨가 이제 올린 그 발레 선수라는 연극. 네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서 김수로 씨를 소개를 받게 되고 처음으로 연극 무대로 데뷔를 하게 됐고 그거 끝나고 난 진짜 연기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신인으로 돌아가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죠. 새로운 재능을 이제 그 김수로 씨가 만든 연극에 참여하면서 배우로서의 재능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셨다고 보면 되나요? 아, 그때 제가 배우로서 재능이 있다고 김수로 님이 인정해 주지는 않으셨고요. 그때 저한테 막 용기를 북돋아준 이렇게 허파에 바람을 펌프질을 한 분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지금 영화 배우 김혜은 씨, 네. 혜은 언니랑 제가 좀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언니가 연극을 보시고 너한테 좀 재능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때 당시에 같이 공연을 했던 윤경호라는 배우가 있는데 또 굉장히 활동 많이 하는 배우거든요. 그 친구가 저랑 연습을 하면서 누나는 연기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 그럼 연기할래 이렇게 된 거죠. 주변에 그 요즘 말로 말하는 플로팅을 당했다고 봐도 될 텐데 사실 뭐 그런 주변 분들이 없는 얘기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끼가 있으니까 당연히 또 발레리나에서 무대를 26년간에 서보신 분이고 하니까 그런 연기에 대한 어떤 기본 바탕이 있으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자료화면을 미리 봤는데 연기를 보면 그냥 안 하던 분이 한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예전 자료를 봤을 때도 그래서 그냥 연기가 하고 싶었던 분이시구나. 이 느낌이 오도록 그렇게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너무나 100% 맞는 말씀이신 게 저희 같이 또 클래식 발레는 대작을 하는 경우에 스토리 발레를 많이 해요. 그게 뭐 비극 발레건 코미디 발레건 그러면은 저희가 연기를 할 때는 대사 없이 마임으로 연기를 하지만 100% 스토리텔링을 하는 장르거든요.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발레리나로서 인터뷰를 할 때도 다음 생에 태어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저 그냥 배우 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좀 간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발레도 보면 이제 무용도 무용이지만 사실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 손짓 또는 뭐 뛰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발을 구르거나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얼굴에는 또 표정이 가득했던 그런 모습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이제 내면에 있던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맞나요? 네. 그러는데 이제 그 배우로서 연기를 하는데 사실 뭐 발레리나로서 무대에 섰던 경험도 다 도움이 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저랑 이렇게 말씀 나누실 때 다른 부분이 참 많다고 하셨어요. 그 발레에서 어떤 연기를 한다는 것과 이렇게 스크린이나 무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연기를 한다는 게 좀 다르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똑같지만 어찌됐든 간에 발레는 큰 극장에서 풀샷으로 보는 장르고 연극도 마찬가지고 근데 매체 연기로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게 작아져야 되거든요. 지금 프레임 안에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익스트림 타이트로 들어오면은 눈만 잡기도 하고 아니면 뭐 손만 잡기도 하고 굉장히 작아진 프레임 안에서 스토리를 텔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레나 연극을 할 때처럼 모션이 클 수가 없죠. 물론 매체 연기에서도 풀 샷으로 잡을 때는 당연히 온몸으로 연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일단 첫째로는 제가 연기를 했을 때 보컬 트레이닝을 엄청 많이 했었고 또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발음이 좀 바다 발음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거 교정도 많이 했었어야 됐고 그리고 굉장히 발레할 때는 표현력이 저 3층에 있는 관객들까지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런 연기를 해서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노트 중에 하나는 무용수들이 대체적으로 야, 너 그렇게 연기하면 3층에 있는 관객까지 이해가 안 가. 더 크게 표현을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매체 연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정말 실사 연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동공이 조금만 움직여도 저게 뭐가 있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밀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발레가 저희가 뭐 TV로나 이렇게 잠깐씩 볼 때에도 손동작이 굉장히 크고 율동도 이렇게 크게 하시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감정 표현을 보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저희는 연기를 발끝, 손끝부터 머리 끝까지 다 전달을 해야 되고 우리 실사 연기 같은 경우는 여기를 찍는데 발 연기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연기하고 또 발레 세계에서 연기의 차이점을 그 강연아 감독을 통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독립영화로 이제 감독 데뷔를 하고 배우로서 또 상까지 받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연기만 하고 감독만 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도 쓰고 네네. 제작도 하셔야 되고 네네. 네, 그리고 감독하고 연기자로서 출연까지 하게 되는데 이 모든 부분을 직접 혼자 다 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유는 일단 아무도 안 시켜줘서 그 마음 제가 알아요. 나라도 뭘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컸고요. 시나리오 제가 사실은 저를 캐스팅하고 싶어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느니 이 시나리오의 이 근본적인 핵심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잘 그 디테일까지 나밖에 없겠다. 그러면 내가 감독까지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들어줘? 내가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작도 제가 스스로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럼 그냥 우스갯소리로 연기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나 써준 데가 없으니까 내가 차라리 그냥 다 만들어 버리자. 네. 내 생각을 다 넣어서 누구한테 구애받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다 만들면 그것도 괜찮겠네 하고서 시작을 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때가 또 코로나 기간이라서 제가 하기로 했던 작품이 줄줄이 다 취소가 되고 그 당시에 문화계가 가장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제 주변에 놀고 있는 배우들이 많았고 너무 훌륭한 배우들이 이 배우들을 뭐 다 제가 수용을 할 수는 없지만 제 영화에 7명의 배우들이 출연을 하는데 그 해에 그 배우들이 제 작품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의미를 가졌었고 그리고 또 영화 시사회를 개인 비공개 시사회를 명동 CGV에서 가졌었는데 그때 영화를 보신 분들이 또 아름아름해서 다른 배우들이 캐스팅돼서 또 다른 독립 영화를 하게 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독으로서 그리고 제작자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죠. 그럼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연기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다의 차원을 넘어가지고 우리 어려웠던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직접 사업까지 운영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연기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신 그런 부분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창조경제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에 이제
그 일거리도 창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과가 또 안 좋았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여우준생을 2번이나 타셨어요. 물론 그 장편 영화가 아니고 단편 영화이기 때문에 뭐 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또 이런 감독님들 세계에서는 그건 또 대단한 부분이거든요. 그 한 작품에 2번이나 이렇게 상을 타실 수 있는 연기자까지 되셨다는 게 그러면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시거나 우리 강연아 감독을 나중에 아시게 되는 분들은 그 영화가 도대체 어떤 영화냐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여우주연상을 타셨던 그 다시 헐헐 작품을 못 보신 분들에게 미리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제가 맡은 캐릭터는 굉장히 유명한 발레리나였는데 여러 가지 멘탈 이슈나 뭐 마음의 병이 좀 있어서 공연 도중에 도망을 치고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좀 은둔 생활을 하는 페인 발레리나 역할을 맡았고요. 또 배우 홍세롬 씨가 맡은 서린이라는 역할은 신의 발레리나. 그런데 좀 아직 자신의 알을 못 깨고 나오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한 명의 남자 주인공은 한때 총만 받는 배우였는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그 배우의 꿈을 포기하고 지금은 강원도에서 그 피트니스 센터를 하고 있는 이 3명의 인물들이 서로를 만나서 힐링을 받고 자신한테 가장 맞는 행복을 찾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셋 다 다시 헐헐 난다 이런 주제의 영화입니다. 그럼 이제 그 3명의 그 각각의 주인공들이 자신만의 어떤 삶의 무게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떤 슬픔을 네. 이제 이겨내야 되는 어떤 성장 드라마 같은 네. 그런 그 영화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단편이라서 짧을 것 같은데. 30분 빼곡하게 채웠고요. 단편 카테고리로 경쟁작을 내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이면 안 됐기 때문에 좀 원래 감독판으로 냈을 때는 한 34분 정도 저는 너무 하고 싶었지만 눈물을 머금고 4분 정도 제한이 네, 쳐내고 30분으로 맞췄죠. 그럼 이제 다음에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배급사를 좀 알아봤는데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아마 내년쯤에 유튜브로 그냥 다 공개를 할까도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 부분 배급에 있어서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단편 영화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메이저 영화나 다른 이제 드라마나 이런 것들처럼 그렇게 배급하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게 보급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제작했지만 어떤 수익성은 없이 그냥 정말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신데요. 나중에 이 다시 홀월이라는 작품이 공개되었을 때 보게 되시는 많은 분들의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방금도 저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도 중간에 에피소드가 생기잖아요. 네. 촬영에 관한 것들이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촬영하면서 어려운 점들이나 뭐 즐거웠던 점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두 가지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실까요? 일단 제가 강원도 로케 헌팅을 갔었어요. 가서 여러 군데를 보고선 어떤 벤치씬이라고 해서 좀 경치가 보이고 이런 아름다운 공간을 찾았는데 촬영에 가까워지면서 그 예뻤던 정원을 나무도 있고 막 이런 정원이었는데 정리를 한다고 나무를 다 깎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말 우연치 않게 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제가 꿈에 그리던 로케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하늘이 도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던 게 생각이 가장 많이 나요. 진짜 미리 섭외했던 장소나 아니면 어떤 촬영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정말 당황스럽게 되죠. 이 네. 모든 걸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왔을 텐데 맞습니다. 뭐 연기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그래도 보다 더 좋은 그 곳을 찾았다고 하니까 네. 다행스럽습니다. 거기가 어떤 곳인지 영화 속에서 한번 보고 싶은데 지금은 아직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다음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발레리나의 삶에서 이제 사업도 해보시고 이제 배우로 그리고 제작, 감독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계속 작품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제 담고 싶은 어떤 작품들이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될까요? 일단은 발레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주제의 영화를 구상 중에 있고요. 죽음에 관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가지 죽음에 관한 사색 같은 그런 시놉을 써놨고, 이제 그거를 좀 시나리오로 풀기 위해서는 또 앉아서 저만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2-3달 정도 휴식기를 지금 갖는 중인데 내년부터는 또 다시 으쌰으쌰 힘을 내서 그 시나리오를 완성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죽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 우리가 그 살아가는 거지만 사실은 어쩌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죽어가느냐 하는 과정이 인생일 수도 있는데 아주 심오한 내용을 또 아주 짧은 시간에 그런 단편영화로 또 만드실 예정이신가요? 생각보다 심오하지 않게 만들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래도 되게 심각하고 심오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뭔가 심각하고 심오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거를 가볍게 또 유머를 섞어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죽음에 관한 거지만 심각하지 않게 풀어내고 싶다가 제 욕심이고.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우리 강혜나 감독께서 만들게 되시는 그 영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또 풀어나갈지, 정말 심오해질지 아니면 본인 말씀대로 좀 유머러스하면서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될지는 한번 다음 작품 나오면 그때 네. 한번 같이 또 말씀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강인하 감독 통해서 이제 본인의 작품 다시 홀월이라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 전에 이제 본인의 이제 발레리나 생활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전공을 하나만 하더라도 사회에 나와서 그걸로 어떻게 해서 이제 계속 뭔가를 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그러고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최고의 어떤 정점까지 올랐던 그 지위에서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데 다른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걸 하고 싶다. 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시도를 했는데 다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럼요. 정말 안 되시는 분들이 더 많고 힘드신 분들이 더 많은데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을 향해서 어떤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다면 좀 전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한테 한 3년 전에 이 질문이 왔었다면 좀 사뭇 다른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영화도 제작해보고 배우로서 내년이 되면 횟수로 8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8년째 이제 배우 생활을 하시는 예, 그러면 짧으면 짧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길다면 길다고 볼 수도 있는데 누구나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 각오를 하셔야 되고 길고 끈질기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운이 좋아서 딱 바뀌었는데 단숨에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장르를 바꿀 수 있었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나 힘든 발레라는 장르에서 끝까지 정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뭔가를 꾸준히 끈질기게 하는 근성은 장착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힘을 믿고선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끈질기게 이거를 하고 있는데 금방 실증을 내는 타입이다 그러면 잘하는 거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무턱대고 장르를 바꿔서 이러기에는 현실이 참 녹록지 않구나. 하지만 어떤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다. 그리고 거기에 올인을 할 오랫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각오가 서 있다. 그러면 하셔야죠. 이게 운명이라고 느껴지시면. 네, 우리가 쉽게 하고 싶은 걸 하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사실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게 들린다는 예. 게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럼요. 정말 하고 싶은 걸 한다는 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해보신 분들만이 아는 내용일 텐데요. 강연아 감독도 마찬가지로 발레리나로서 성공했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성공 못지않은 그만한 노력을 또 해야지. 그리고 또 견뎌내야 되고 어려움도 있었던 걸 또 이겨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낳으면서 또 다음 영화 제작을 위한 이제 또 힘을 받아서 또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바 있으시면 정말 노력하셔가지고 다 이뤄내셨으면 하네요. 네, 무조건 대가는 따른다는 거를 좀 각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영화를 제작을 하고 또 감독까지 하긴 했지만 저는 그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연기를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화를 제작하기 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배우로서 활동을 좀 많이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캐스팅이 여러 작품이 많이 돼서 배우로서 먼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사실은. 네, 강연아 감독께서 이제 많은 분들을 향해 이렇게 응원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그 세계적인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발레리나였다가 이제는 감독이자 배우로서 그리고 2023년도에는 정말 뜻깊은 한 해였어요. 생각보다 시카고 인디필름 어워즈에서 여우주연상 수상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LA 인디펜던트 필름 채널 페스티벌에서 또 여우주연상 그리고 이 다시 홀월이라는 작품도 이제 단편영화계에서도 아주 좋은 호평을 받고 있는 단편영화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이제 죽음에 관한 4가지 이야기를 준비하신다는데 이제 다시 홀월이라는 작품을 한번 보시고 우리 그 강인하 감독이 다음에 만들게 될 그 다음 작품도 한번 감상해 보는 걸 예정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윤 기자님의 팬들께 저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앞으로 제 행보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 유튜브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연말이 될지 신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들도 이제 곧 새해가 될 테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